반갑습니다. 3일 자연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원인과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계 질환, 그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혈관 건강, 또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현대인들의 어떤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활 습관병.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서 이 당뇨병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생활 습관만 조절을 해주면 우리가 이 당뇨병은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습관 중에 딱 두 가지만 조절하면 되겠죠. 식생활 습관,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몸 쓰는 습관.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식생활 관리와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베어다가 소를 먹이면 소가 풀을 잘 먹는데 기가 막히게 먹지 못하는 풀은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아주 정확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먹을 수 있는 풀, 먹지 못하는 풀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하고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절과 항상성, 즉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그 조건이 갖춰지기만 한다면 결국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항상성의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질병 상태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절과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잘 갖춰주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거의 다가 증상 위주로 치료가 하고 있는 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에만 하면 아무리 틀어 막아 봐야 원인이 계속 있는 한 그 병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좀 더 나아가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증상은 의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에 대한 대처는 생활 건강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65세 이상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죠. 점점.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결국은 생활 습관이 젊었을 때부터 오는 거죠, 사실. 65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당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걸 보시면 점점 당뇨의 유병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당뇨 유병률이 높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젊었을 때는 남자들은 당뇨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노출될 확률이 높죠.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 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당뇨 유병률이 높아요. 그러나 70세 이상을 보시면 같죠. 남성들 유병률이나 여성들 유병률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결국은 생활 습관이 당뇨를 만들어낸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노화가 되었을 때 이 당뇨에 대비하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활 습관을 미리부터, 젊었을 때부터 조절을 하고 그걸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노화도 사실은 늦출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이가 들어갔을 때 내 몸이 치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내가 관리를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이죠. 이 설탕 성분, 그죠? 당.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체내에 너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당뇨병이 아닐까요? 일단은 포도당이 어떻게 대사가 진행되는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당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될 것이고, 물론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세포에서. 근데 대표적인 당은 결국은 탄수화물이죠. 위장과 소장을 통해서 소화가 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간으로 운반이 되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데, 포도당 이전의 상태로 글리코겐으로 저장돼 있다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한 만큼 제 간에서 배출이 돼서 세포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가서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 결국은 포도당 대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혈관에 필요로 하는 당이 필요로 한 만큼 이 포도당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글리코겐으로 다시 바꾸고,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이 되는 건데, 그 혈당 조절을 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췌장이죠. 이자. 췌장에 알파와 베타 세포라고 하죠. 거기서 인슐린,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인슐린이 혈관에서 혈당이 많아지면 그거를 다시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이제 인슐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이 세포까지 데리고 가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포에게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슐린이 당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 대사 조절은 결국은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운동 습관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율신경의 조절력, 이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인슐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당 조절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사 조절. 혈당 조절은 아까 봤듯이 혈관에서 혈액 속에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요. 많아지면 결국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어서 글리코겐으로 다시 저장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이제 인슐린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에 당이 많아지니까 그걸 또 우리 몸의 자연 치유 현상으로 그 당을 오줌을 통해서 배출하는 게 당뇨가 되겠죠. 당뇨. 자, 당뇨병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사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인슐린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그 수용체에서 인슐린 기능을 하게 되면, 자, 세포가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그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인슐린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몸에서 에너지를 낼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탈진이 된다든지 이제 위험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세포 성장 및 복제, 에너지 저장, 체중 관리, 여기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인슐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여기서 보듯이 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인슐린 분비. 이런 지식적인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와
글루카곤이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췌장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가야 식생활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에너지도 관리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뇨병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 이것이 당뇨병이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그래서 그게 오줌으로 배출될 때 당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그냥 오줌으로 배출되는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당뇨 자체가 병이 아니라 혈당이 많아지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병이 되는 거죠. 혈당이 이게 많아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인슐린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도당의 세포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당뇨병의 유형이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그 다음에 기타 임신성 당뇨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하는 거는 제2형 당뇨고요. 그 다음에 제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이 중요한 말이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원래 췌장이 약해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좀 이렇게 덜 된다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뇨가 유발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환경적 요인, 이 환경적 요인을 극복해야만 결국은 당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예요?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됐을 때 합병증이 무서운 것이고요. 이게 합병증은 결국은 혈액에 당이 많아지면 피가 되게 돼지는 거죠.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탁해지니까 동맥 같은 데서는 잘 뭐 문제가 덜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모세혈관까지 가다 보면 이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관이 작으니까 거기서 맥혀가지고 결국은 그 뒤쪽이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당뇨는 말단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제1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요, 인슐린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죠.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것이 제1형 당뇨병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연구를 보면 백인들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발병률이 높다, 이런 연구 자료가 있고요. 대체로 보면 유전적 요인과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식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특별히 그 백인들에게 또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나 청년들에게 제1형 당뇨병이 많으냐라고 했을 때 추정하기를 우유라고 합니다. 우유. 태어나서부터 모유를 먹인 사람보다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발병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5리터 이상 하루 마시면 위험률이 높다, 5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어린이들이 당뇨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1형 당뇨보다 제2형 당뇨,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나온다는 거예요. 췌장은 문제가 없어요. 췌장은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가서 포도당을 세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려면 그 인슐린 수용체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포도당이 이제 세포가 포도당을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2형 당뇨는 여기서 보듯이 인슐린 수용체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 포도당을
문을 꽉 닫고 받아주지 않는 거, 이게 제2형 당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당은 혈액 속을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이 이제 많아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그러니까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더 많은 인슐린을 이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췌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당뇨가 이제 점점 악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슐린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이 포도당이 아까 소 그림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세포가 이 포도당이 이게 에너지를 쓸 만한 포도당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식생활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탄수화물을 세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 중에서도 실제로 에너지를 쓰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사실 당뇨병에서. 그 다음에 참고로 알츠하이머 제3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그 치매와도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 그 뇌신경 세포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당은 결국 이 시냅스에서 아까 세포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수용체에서 결국은 이제 인슐린 작용을 해서 그 포도당을 뇌신경 세포에서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써서 뇌의 활동이 되게 되는데요. 요게 작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범이 바로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여기 지금 이 뇌세포가 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수용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끊어져요. 잘라져 가지고 떨어져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 포도당이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림으로 해가지고 세포에 포도당 공급이 안 되고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그 뇌세포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이게 알츠하이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뇨의 제3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참 무서운 거죠. 알츠하이머도. 당뇨병의 원인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활 습관병이다. 유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전도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가정의 그 생활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력이 이렇게 당뇨에 오픈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될 수 있죠. 운동 부족, 생활 습관, 약물, 노화, 다른 질환이나 고혈압, 스트레스, 과식, 비만 등등 이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증상도 보면 다식, 다음, 다뇨 3다 증상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딸리니까 자꾸 먹으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소갈증, 이 물이 항상 부족하죠. 소갈증이라고 하죠. 자꾸 마시려고 하고 물을 찾게 되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등등, 피부질환, 체중 감소, 피로감, 치주염, 시야 흐림, 식곤증, 가려움증, 음부, 그다음 피부 감염 등, 또 손발 저림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당뇨에 노출될 수 있는 생활 환경 또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당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혈당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혈당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이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당뇨 합병증이고요. 그래서 당뇨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혈관 질환을 통해서 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혈관이 막히면 이건 당뇨건 뭐건 결국 몸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 빨간색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 파악과 제거. 그러니까 그 췌장세포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생활과 관련이 있고, 운동 및 에너지 관리, 스트레스 관리, 또 자율신경의 어떤 조절력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생활 관리, 운동 및 에너지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율신경의 조절력 회복. 스트레스 관리와 자율신경 조절력 회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꼭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생활 관리하고 운동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당뇨병과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을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이 포도당을 세포로 잘 안내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가서 세포에다가 인슐린 수용체에서 이제 신호를 주더라도 세포가 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포도당은 미아가 되는 거죠. 혈관을 떠돌게 되고, 그러면 이 포도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또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췌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포가 왜 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슐린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슐린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도당이 결국은 이 세포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결국 내 몸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음식물 관리에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포도당이 결국은 세포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비만,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나 나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가 되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포도당을 세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가 되어도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 혈당치 정상화를 위한 보다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죠. 그럼 췌장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혈당치가 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생활에서 인슐린이 왜 말을 안 듣는지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정제된 지방과 기름. 이 세 가지를 꼭 봐두세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동물성 단백질, 정제된 지방과 기름.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과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미밥이나 통밀빵이나 견과류, 토마토, 버섯, 콩, 시리얼 같은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나쁜 탄수화물, 흰쌀밥, 밀가루, 밀가루빵, 떡, 라면, 과자, 음료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생활 조절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과자, 감자칩, 케이크, 그 다음에 캔디, 아이스크림, 파스타, 흰빵, 청량 음료 등 이 산성이 안 좋아요. 산성은 혈관도 약하게 만들고 표백되거나, 그러니까 그 설탕도 백설탕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도 아직 흰 소금, 가공된,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당분, 빈 칼로리. 그러니까 당분은 당분인데 칼로리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세포가 얘네들이 가면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이 당은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얘네들은 결국은 혈액을 떠돌 수밖에 없는 거고 혈당이 많아지면 결국 후유증,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정제된 탄수화물의 원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요거의 문제예요. 그죠?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될 텐데 세포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혈관을 떠돌 수밖에 없고 혈당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세포는 더더욱 더 안 받아들이게 세포의 저항성이 증가가 되고 그 제2형 당뇨가 만들어지고 합병증이 유발이 되고 요게 결국은 당뇨의 과정입니다. 그 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질 낮은 탄수화물 요거만 바꿔주면은 뒤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음식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항상 조절하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병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도 중요하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러니까 당뇨에 좋은 거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들, 시리얼, 불용성 및 가용성 섬유질, 그래서 과일, 채소, 곡물류와 견과류, 씨앗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네, 이런 건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은 자꾸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알지, 그죠?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얘 소들처럼 그냥 자동으로 딱 이게 뱉어져야 되는데 애기들도 사실 그래요. 안 좋은 게 딱 들어가면 그냥 애들은 알아서 뱉어요. 그런 게 원래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에요. 자연 치유 메커니즘. 근데 이제 이게 습관화되고 하면서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습관화되면 뇌에서 그 습관에 따라서 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뱉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규칙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사.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고기 아니면 난 식사를 못해 라고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인데 이걸 분해하는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설탕 240g 240g 보니까요, 커피잔 있잖아요. 커피잔으로 240g 하면 한 잔하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2인가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 설탕을 분해하는데 들어가는 인슐린의 양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고기를 주로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근데 췌장에서 그 인슐린을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분해할 만큼의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췌장이 망가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단백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해가 안 됐으니까 결국은 혈관을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보듯이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그만큼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이게 분해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고기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핵심,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제 단백질이 일부만 간에서 분해가 되겠죠. 인슐린에 의해서. 그 나머지는 이게 이제 혈관으로 흐르는 거예요. 혈액으로 막 순환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 환자의 경우 흡수가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백질이 세포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신체는 과도한 단백질을 콜라겐 섬유로 전환시켜요. 단백질이 콜라겐으로 돼가지고 이제 끈적끈적해지죠. 모세혈관 벽.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모세혈관이고 밑에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포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일로 이제 뭔가 포도당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벽에 이제 콜라겐이 막 더덕더덕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대해지면서 이 기점막이 비대해지면서 세포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듯이 과도하게 축적된 섬유로 인해서 포도당마저 세포막 통과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도 막 이제 혈관을 통해서 돌게 되죠. 이 혈당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이 당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백질 섭취가 그냥 생활 습관이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고기가 거의 뭐 식단에서 뭐 몇 끼에서 떨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당뇨가 많아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채식주의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채식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기 이 섭취 이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밑에도 세포가 인슐린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은 양으로 접촉하면 세포는 손상되어서 암으로까지 병 중에 아주 안 좋은 게 암이지 않습니까?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암일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인 이제 질 안 좋은 탄수화물. 두 번째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거. 두 가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제된 지방과 기름. 이게 또 안 좋죠. 우리가 이제 식용유나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카놀라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놀라유가 엄청 안 좋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듯이 콩기름, 면실류, 유채씨유. 유채씨유가 이제 카놀라유입니다. 유채씨유 같은 값싼 정크 오일들, 이 마가린도 엄청 안 좋아요. 이 마가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요, 이 마가린의 그 화학 이렇게 식이 있잖아요, 화학 그 그림. 그 그림하고 플라스틱의 그 화학 기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걸 보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분 중에 하나가. 그 정보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이게 마가린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만큼 플라스틱하고 화학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방의 가치를 판단할 때 유일한 기준, 그것들이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인공적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자연 그대로의 기름. 그러니까 불로 이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 기름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가해져서 만든 기름은 안 좋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 이 짠 기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짜낸 기름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제되고 가공된 기름과 지방과 당뇨병 했는데요. 정제 사용된 고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기름을 하더라도 막 튀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볶아가지고. 고온은 많은 필수 지방산을 손상시켜 트랜스 지방산 구성으로 전환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안 좋은 거죠.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을 미끄럽고 유동적으로 만들어 포도당 분자가 에너지 생성을 위해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균형 잡힌 혈당 수치를 유지시켜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름은 세포가 매끌매끌하게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길이 포도당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데 이 트랜스 지방산이 돼버리면 세포막은 건강한 지방산을 잃고 유해한 트랜스 지방산과 짧은 사슬포화 지방산이 대체된다. 그 결과 이 무서운 거죠.
세포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끈적끈적해지며 포도당 운반 메커니즘을 억제하여 혈당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곤으로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름들은 결국 당뇨를 유발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합병증, 췌장, 간, 비뇨기계, 부신, 등등등등. 결국 신체는 세포 에너지가 부족하여 만성 탈진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합병증은 그러니까 당이 이제 세포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탈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그거는 바로 그게 이 당이 그래서 이 보충이 안 되면 바로 생명과도 연결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 문제가 되죠. 당뇨병은 자연이 제공하는 신선한 음식으로 구성된 자연식을 먹음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고 나아가 되돌릴 수 있는 후천적인 질병이다. 자,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결국 자연이 제공하는 신선한 음식으로 구성된 자연식을 먹음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걸렸어도 되돌릴 수 있는 후천적인 질병이다. 식생활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고요. 특히 계피나 이런 게 계피하고요. 그 다음에 캡사이신. 이것도 당뇨에 엄청 좋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이건 좀 봐볼까요? 연구진은 고추의 활성 성분인 캡사이신을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주사해 췌장에서 통증 뉴런 오작동 효과를 상승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적절한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은 끝날 수 있다. 캡사이신이 당뇨의 어떤 신경 기능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데 좋은 성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 한번 나중에 찾아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요건 제 전공이에요. 당뇨병과 에너지 관리. 이 당뇨병 유병률을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이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그 다음에 노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유병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에너지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에너지 관리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당뇨 같은 아니면 혈관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더 높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체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쓰는 거는 근육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유지해가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근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단 근육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당계 근육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계 근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계, 당을 풀어가지고 풀해자 그죠? 이 당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심으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필요한 그런 근육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계 근육은요 해당계 근육이 아니라 이건 산소계 근육이에요.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 근육입니다. 그래서 해당계 근육은 속근지근했죠. 속근지근, 속은 빠르다. 지는 지속할 때 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빠르게 막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막 쫓아오면 엄청 빠르게 달려야 되죠. 그때 쓰는 근육이 해당계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활동할 때 쓰는 근육 있죠. 그 근육은 지근이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근육.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젊은이들은 이 속근을 쓰는 환경이 좀 있죠, 많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이제 40대, 50대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속근을 쓰는 환경보다는 지근을 쓰는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근은 백근, 그 다음에 지근은 적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근육도 보면 이게 이 색이 묽은 근육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이 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닭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색깔이 허옇죠. 근데 이제 뭐 오리고기나 기러기 고기 같은 거 보면 뻘개요. 빨간 고기와 허여멀간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바로 백근 적근이에요. 이게 빨간 근육은 왜 그러냐면 그 이 헤모글로빈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 그 헤모글로빈이 많이 담겨 있는 적혈구가 많이 있는 그 근육인데, 적혈구가 하는 기능은 산소 분방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한 근육이 빨간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근육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때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그 해당계 근육은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나와요. 이게 당을 태우면, 우리가 이 포도당을 태우면 에너지도 나오지만 재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가 바로 이제 젖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젖산은 피로 물질이죠. 그러니까 막 엄청 이 과격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건 이 바로 젖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젖산과 이런 것들이 결국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제 원료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산소, 햇빛.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서는 지방, 단백질, 산소, 햇빛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에너지원이 되어서 만들어낸 게 30에 36 ATP.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는 2개밖에 안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30에서 36개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어, 뭐 힘이 부족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산소와 햇빛이에요.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이 산소와 햇빛. 산소가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호흡이 잘 돼야 되죠. 산소는 호흡이 잘 돼야만 결국은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 엄청난 30개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태워서 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고, 탄수화물을 태워서 만드는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 산소를 가지고 만드는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그 젖산마저도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피로하지 않고 한 것이죠. 피로 물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바른 에너지 관리는 고른 영양, 여기서 보듯이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야 돼. 깊은 호흡,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죠. 비타민 D가 또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인들, 당뇨병과 현대인들의 에너지 관리를, 에너지 쓰는 패턴을 보세요. 현대인들은 일상생활과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그다음에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아주 뭐 대표적인 생활의 모습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근데 이러한 생활에 쓰는 환경은 지근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적근, 빨간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지 막 매일매일 그냥 끼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이 속근을 쓰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근 사용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지근의 에너지원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섭취해야 돼요? 물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산소죠. 산소와 햇빛인데, 그래서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지근 사용 환경에 진짜 필수는 산소와 햇빛이거든요. 산소와 햇빛이 충분히 우리가 이 흡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는 먹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주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먹는 걸 통해서 에너지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을 안 해.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이야. 그러면 결국 당이 과다가 되고요. 그래서 당뇨가 만들어지고 비만이 생기고 합병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산소와 햇빛, 이 지근 사용이 많은 환경인데 산소와 햇빛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위에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흡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숨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호흡력이 키워지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현대인들의 에너지 관리는요, 핵심이 요거예요. 탄수화물은 적당히 안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운동은 필수.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부족. 그 다음에 호흡력을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잘 조절을 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에너지 관리는 잘 되고 당뇨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국학기공 수련법을 시범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에너지 관리의 핵심은 이 두 가지, 호흡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출 기관을 활성화하는 간이나 대장이나 신장, 이게 이제 배출 기관과 관련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 국학기공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